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이유, 재미스터디 홍남지입니다. 권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이번에 그 웹툰 산업과 문화가 굉장히 함축적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 웹툰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정착이 된 지 15년 남짓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짧은 기간 동안 웹툰의 재미가 좀 변화했다라고 음, 저희는 전제를 잡고 계속해서 이 논의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웹툰 재미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떤 요인 때문이었을까라는 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카툰 부머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차원에서 카툰 부머를 만드셨던 권혁주 작가님과 이야기를 첫 번째로 나누어 봤었죠. 웹툰이라고 하는 그 어떤 좀 서브컬처적인 특성이 있었던 그 장르를 어떻게 하면 수면 위로 그리고 정식 그 기존의 만화가 그리고 기존의 만화에서 활동하시던 분들과 이렇게 접점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웹툰 포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약간 자기 연민 혹은 좀 제 이야기 너무 이렇게 함몰되었던 기억이 나요. 오늘은 조금 더 제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하지만 네,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더 네네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 기대가 되는데요. 붐 카툰이라고 하는 네이버의 게시판에 만화를 올리시던 아마추어들에게 어떤 친목과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장이랄까요? 시간을 마련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웹툰 라디오도 시작을 하셨고 그 웹툰 라디오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독자분, 팬들을 만나실 수 있지 않았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걸 누가 들을까라는 생각도 좀 어, 있었고, 사실 작가들을 위해서 시작한 것도 좀 있었어요. 작가들이 음, 작업할 때 심심하지 않고 그냥 수다 떠는 정도의 느낌으로 시작을 네. 했었고, 근데 회차가 계속 거듭되고 할수록 그걸 듣고 뭐, 뭐 피드백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 몇 년 지나니까 그 방송을 듣고 데뷔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붐카툰 작가들의 카페였고 카툰 부머가 되었고, 웹툰 포럼을 통해서 좀 더 외연을 넓혀지고 웹툰 라디오까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외연이 넓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서, 웹툰 라디오를 통해서 조금 더 그 일반 독자들에게까지 뭔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식의 그 어떤 주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은 이래요. 더불어서 어떤 웹툰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홍보할 기회도 생기셨던 것 같고요. 조금 더 대중들에게 웹툰이라고 하는 장르를 잘 알릴 수 있는 저변을 넓히는 역할도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웹툰 포럼이나 부머 라디오를 통해서 외연을 넓히긴 했는데 그게 음. 독자들에게까지 미쳤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어, 오히려 그 의미가 있었다면은 작가들 사이에, 그러니까 작가들이 다 혼자 작업하잖아요. 혼자 작업하고 네. 개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이렇게 뭔가 하나로 묶어주는 그 음, 연대감을 음, 만들어줬다라는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카페도 아, 그렇고 포럼을 음, 통해서도 그랬고 라디오를 음, 통해서도 카툰 부머의 의미라면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약간 뒤로 음, 물러서서 보면은 네, 사실 그 네이버 포털 그리고 다음 뭐 레진 다 어떤 어떻게 보면 기업이잖아요. 네, 큰 조직이고, 근데 음, 그런 그 갑을 관계에서 작가들은 뭐 을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음, 정보가 좀 비대칭하잖아요. 네, 그 갭을 그 카툰 부머가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메워줬다. 음, 저는 그런 의미가 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 안에서도 되게 그 교류가 활발했던, 제가 처음에 카툰부를 만든 것도 사실은 고려가 궁금해서 만든 거였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도 그 안에서 어, 되게 어떤 내밀한 정보들이 많이 오갔어요. 음, 뭐 예를 들면 어, 누가 스케치업을 배경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거를 네. 자기가 쓰고 이제 더 이상 안 쓸 것 같은데 그 스케치업 파일을 카툰 부모 카페에 올려줬어요. 작가들이. 나 이제 더 우와. 이상 안 쓰니까 다른 작가들 혹시 필요하면 쓰세요. 약간 그런 어,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연대네요. 우리 같이 도와서 네, 잘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음,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음, 혹시라도 도움이 될 사람들한테는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음, 그런 그 게시물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음, 카페에서 들어와서 맨날 도움만 받았는데 혹시 이게 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사용해 주세요. 약간 이런 어, 그런 연대감이 있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심리적인 어떤 방어선이었죠. 그러니까 포털이랑 그뭐 갑과 을 관계에서 뭔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여차하면 그래도 나는 카툰 부모가 와서 작가들한테 좀 더 자문을 구해볼 수 있다. 뭐 음, 하다못해 뭐 계약서 뭐 조건이라던가 음, 아니면 뭐 그런 질문도 많아요. 컴퓨터 이번에 새로 조립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어떤 모니터 써야 하나요? 작가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이 음, 많이 활발하게 오갔고 음, 그런 게 아마 웹툰의 발전 역사에서 작가들이 너무 그 기업에 딸려가지 않는 음,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았을까? 아,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음.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외롭게 혼자서 작업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때 당시 분위기는 더욱더 1인 창작자들이 주가 되었을 텐데, 처음에는 뭔가 우리가 이걸로 잘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작업 얘기 좀 많이 공감해 줄 사람들이 필요해라고 했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한두 명씩 프로로 데뷔를 하게 되고 이제 데뷔를 하게 된 사람들은 아직까지 데뷔에 힘쓰고 있는 지망생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나도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잘 됐으니 나도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과 신뢰에 기반한 상호 호혜적인 관계에 섰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 언뜻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요. 그런 관계가 경쟁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 돼.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면 사실은 그런 어떤 호의를 베푸기가 좀 어렵잖아요. 음, 그게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런 좀 경쟁 의식보다는 우리가 여기에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서 좀 더 다 같이 잘 돼보자라고 하는 마음들이 더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은 맞나요? 저는 작가들끼리 경쟁은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당시에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는 거죠? 예. 당시에. 어, 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도 그러세요? 그 인기 있는 작가를 보더라도 부럽긴 하더라도 뭐 시기가 나거나 이러진 않은 것. 저만 그런가? 아니, 아, 예, 그 판단을 제가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음, 저보다 쟤 나보다 못하는데 잘 나간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면 잘하니까 잘 나간다? 이런 느낌이세요? 아니에요. 독자가 좋아한다. 네. 마치 독자들이 좋아해주고 점지해주고 인기가 많은 거는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운의 영역인 음, 것 같아요. 아, 운칠기삼 뭐 이런 거요? 네, 맞아요. 쟤네 참 타이밍 참 잘 만났다. 응? 그 웹툰 플랫폼에 올라오는 작품들이 순위로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음, 뭐 조회수든 별점이든 뭐 지금은 뭐 유료 결제율이든 아무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순위가 매겨지는데 사실은 그때는 작품 수가 많지 않았고 그리고 경쟁보다는 음, 우리끼리 이런 터전을 좀 더 잘 갖고 나가 볼까? 음. 라는 어떤 연대의식이 싹트기가 조금 더 용이했던 그런 환경이지 그건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그건 맞네요. 들어서 사람이 많지 말씀드렸거든요. 않았을 때. 근데 그건 지금 같은 경우는 작품의 수도 너무 많고, 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작화의 완성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스튜디오 작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작가님들께서 가끔씩 너무 정말 몸이 너무 힘들어서 마감을 일주일마다 하나씩 하게 되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서 휴재를 하고 싶은데 내가 휴재를 못하는 이유는
원고료를 적게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고료를 한 주치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경쟁에서 밀릴까 봐 무서워서다. 음, 이런 식의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실까? 작가님들의 작품은 그 자리에 그냥 자신의 작품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 내 자리를 빼앗아서 이 사람이 인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도 여기 있고 저 사람도 여기가 있는 거고. 근데 권 작가님 말씀대로 독자가 그 중에서 어떤 작품을 조금 더 좋아하는지는 시기도 있고 작품의 스타일이고 있고 약간 운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그 순위별로 나래비가 세워지다 보니 한 주만 쉬어도 뒤쪽으로 확 밀려버리게 되면 내 작품이 전혀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아서 내가 하는 작품이 연재하는지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경쟁에서 오는 두려움, 이게 음. 굉장히 심하게 느껴져서요. 아, 그건 어, 공감하는데요. 예. 아, 그건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건 작품으로 경쟁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카툰 부문에서 만났던 작가를 생각하면서 했던 건데, 그 네이버나 뭐 이렇게 포털에 띄어지는 작품들의 그 순위는, 그거는 진짜, 예, 공감합니다. 한 주 어, 쉬면 밀릴 것 같다라는 기분은, 그거는 기분이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음, 전체 볼 게 많고, 휴재를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지만, 작가들은 분량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음, 분량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 독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느껴져요. 그렇기 음, 때문에 포털에서 담당자들이 뭐 분량을 늘려달라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든요. 어, 예. 그냥 독자들이 계속 댓글에 계속 분량 좀 아, 늘려달라, 늘려달라. 음, 거기에 이게 쫓기듯이 가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음. 보시면,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 순위가 보이잖아요. 네. 네이버가 좀 잔인한 게 1위부터 그 꼴찌까지 다 보이잖아요. 순위가. 그쵸. 예. 네. 다음은 그러지 않거든요. 다음은 음, 1위가 누군지는 알아요. 근데 꼴찌는 음, 누군지 모르거든요. 네. 예, 그게 약간 의도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다음에서 그 개편을, 지금은 또 카카오 달라졌겠지만, 웹툰이 예, 됐죠. 예, 예. 네. 근데 다음에 이제 개편할 때 꼴찌가 누군지 드러나지 않게 했대요. 음, 작가들이 상처받을까 봐. 음. 근데 네이버는 얄짤없죠. 누구나 다 이 순위를 매기는 건 참 좋아하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독자에게는 편리함을 보여줄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 순위가 작품의 가치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서, 작가님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텐데, 이것도 그 2000년대 혹은 2010년대 초반과 지금 2020년대 초반과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이 작품 수만 해도 아마 한 4배 정도 많아졌을걸요. 그러면 다시 카툰 부머로 좀 돌아와서 질문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카툰 부머는 이렇게 작가들의 친목, 그리고 작가들과 정보 교류의 장,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기능을 하다가 이제 점점 만화계에서 아주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서 이렇게 어떤 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어떤 자리가 되기도 했어요. 만화진흥법 초안을 준비하기도 하시고, 방심위 사태 때 뭐 노컷 운동을 하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카툰 부머에서만 있을 게 아니라 어떤 웹툰 작가 협회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조금 더 우리가 힘을 키워나가야겠다. 혹은 우리의 목소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아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셨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미리 말씀드릴 거는, 제가 2011년에 매니저를 네, 연재현 작가한테 넘겼어요. 네, 예, 그리고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은데, 방심이 사건 터지고 막 노컷 운동하고, 그리고 막 웹툰 작가 협회 만들고, 이제 그 무렵은 이제 연재현 작가님이, 그 무렵엔 저는 이제 웹툰 라디오에만 음, 주력을 하고 있었죠.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11년이었나요? 그때 만화계와 조우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2009년에 포럼 만드시면서 네네. 네, 2011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전략 세미나를 통해서 만화계와 정식으로 조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만협과도
만화가 협회죠. 만화가 네, 한국 협회하고 만화가 협회요. 예, 그 관계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카툰 부모가 만화가 협회 분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물론 오, 회원을 다 넣은 건 아니지만 음, 임원진이나 뭐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만협에 가입을 음,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만협과 거의 이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많아졌죠. 그때부터는 이제 뭐 여러 이슈나 사건, 사태 뭐 이런 거 터질 때마다 뭐 성명서도 내고 뭐 그런 음, 식으로 좀 더 그런데 앞장서서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연재훈 작가님을 함께 모셨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카툰 부모 역사도 듣지만, 카툰 부모를 필두로 해서 그 하트 부모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와 그리고 또 지금의 어떤 웹툰의 그런 좀 달라진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웹툰의 재미나 어떤 웹툰의 작품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었을까를 알아보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네, 좀 그 지금 권혁주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2010년대 이후부터의 카툰 부모는 좀 더 공적인 일들을 많이 했다. 근데 2010년대부터는 조금 더 만화가 협회와 공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의 어떤 법을 만들 때 정부에서 주관하는 법을 만들 때 공청회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웹툰 작가가 출범이 되면서 여러 가지 또 카툰 부모가 웹툰 포럼에서 했던 것들을 협회 차원에서 또 이렇게 확장해 나가시는 것들을 보면 이제 그 카툰 부모가 만들어졌을 당시와 요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가님들의 어떤 위상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환경이랄까요? 작가님들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랄까요? 혹은 목소리를 내야 할 사안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그 웹툰을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변화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화하게 된 요인, 그러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히 그 산업 규모가 커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쪽에 들어오면서 웹툰 작가 활동을 하면서 항상 2009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2009년 네. 웹툰이 대세다 막 그럴 때부터 여기가 피크인가? 근데 계속 그 피크가 갱신되고 있어요. 여기가 음, 아니었네. 더 올라가네. 음, 그럼 음, 2000 또 한 13년 때도 음, 이쯤이면 이제 정성기겠지? 이게 음, 아니었어. 또 계속 바뀌었어. 그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다 맞아요. 네. 보니까 201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웹툰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진짜 거의 다 알았거든요. 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뭐가 네. 있고, 내일은 어디서 뭐 한다고 그러고, 뭐 돌아가고, 오늘은 누가 거기서 같이 술 마셨대. 뭐 누가 뭐 오늘 무슨 뭐 번개 모임이 있었구나. 뭐 이런 게 그냥 대충 다 이렇게 보였어요, 한눈에. 네.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커지면서 투자 규모도 점점 뭐 100억 처음엔 뭐 100억 단위였다가 음, 지금 막 몇천억 단위로 막 맞아요. 커지고 네. 는 상황이니까 그냥 예전에는 만화 그리던 분들만 웹툰으로 넘어왔다면 이제는 막뭐 사업하시던 분들도 넘어오시고 음, 영상 하시던 분들도 오시고 이제 음, 뭐 그게 막 같이 합쳐지고 음, 그리고 이제 해외로까지 뻗어나가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발을 담그게 되니까 음, 당연히 규모도 커지고 그리고 이슈도 많아지고, 웹툰도 네. 많아지고 성격도 좀 변하는 것 같고 그 2009년에 이게 정점이 아닐까? 웹툰 산업 혹은 웹툰 문화의 정점이 2009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셨던 그 생각의 발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웹툰 포럼에 나가서 우리도 이제 웹툰이 이제 대세야라는 식의 말만 들어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음, 그런데 처음에 그러니까 붐 카툰을 만드셨을 때는 모두 다 무료 연재를 하고 있었다. 근데 불과 2년 사이에 이름 명칭도 바꾸게 되었지만 웹툰 포럼에서 대세가 되었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는 이것으로 내가
웹툰 작가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직업으로서 내가 웹툰 작가가 되었어라고 인식이 되셨던 때가 2009년인가요? 제가 그때 왜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 그때는 웹툰이랑 만화랑 구분이 되던 시대였거든요. 네. 웹툰은 무료로 보는 거고 음, 만화는 여전히 유료 출판 만화 시장이 있었으니까 만화 시장도 좀 바뀌지 않을까? 뭐 음, 전자책이나 뭐 이북이나 뭐 저쪽으로도 편입될 수 있다 웹툰이 그런 생각을 오,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유로화 전환이 성공적으로 되고 또 음, 미리 보기 서비스라는 게 나오고 음, 오늘만 기다리면 무료 뭐 다양한 수익 네, 모델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웹툰이 곧 음, 만화는 곧 웹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최근에 인스타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으로 보는 웹툰들 오히려 거기 들어가면 옛날의 느낌이 나요. 옛날 그 인터넷에서 포털 네, 사이트에서 어떤 게시판에 들어갔을 맞습니다. 때 예, 만화가 올라오던 느낌. 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예전에 그 아마추어적인 그 뭔가 아마추어리즘이 살아있고 약간 그런 웹툰들은 이제 다 인스타로 넘어가는 건가? 음, 근데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어, 뭔가 사실 인스타툰이라는 게 그 안에서 수익 창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만화도 있고 저런 만화 있고 극화도 있고 음, 일상툰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게 웹툰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화려하고 뭔가 좀 음, 다음화가 기다려지고 음, 돈 내고 보는 그런 것만 웹툰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약간 이제 인스타툰으로 음. 확 밀려져 버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2000년대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놀이의 장이 우리에게 불쑥 찾아왔죠. 사실은 그때 기억을 해보시면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나실 거예요. 권 작가님도 저의 또래이시기 때문에. 네, 그쵸. 갑자기 동갑입니다. 네, 또래시잖아요. 맞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다들 뭔가 놀라겠죠. 인터넷을 깔아준다고, 뭐, 하나로 통신, 두루넷, 이런 업체들이 집을 막 방문을 해서 네.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 깔린 그 시기를 저는 진짜 생생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전에는 저희가 PC 통신을 하느라고 집에서 사용하는 전화선을 그 전화선을 네, 그 컴퓨터 본체에다가 연결을 하여 그렇죠. 밤새도록 PC 통신을 하면 아, 전화 요금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왔었잖아요. 네. 기억하세요? 그럼요. 나우누리, 뭐 하이텔, 네, 할리안, 하이텔, 네, 네. 그 시절. 저 예전에 뒤늦게 그 PC 통신에 맛이 들려서 겨울방학 내내 채팅하면서 놀다가 전화요금이 20만 원이 넘게 웬일이야. 나와서 와 진짜 저 엄마한테 정말 혼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핵심이 대체 뭘 심해. 하는데. 네. 그리고 그때 만약에 제가 PC 통신을 쓰려고 하면 이렇게 전화선을 끌어다 써야 되니까 전화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것들을 뭐 일정 비용만 내면 한 3만 원 정도만 한 달에 내면 이런 식의 어떤 서비스를 무제한. 당신이 마음껏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초고속 인터넷망이 1999년부터 이렇게 깔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현상이었는데.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정부가 이제 21세기의 우리나라의 먹거리는 IT 통신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 주도하에 민간 주도가 아니라 정부 주도하에 깔렸더라고요. 이 인프라가 먼저 깔리고 나니까 민간 기업들은 대응할 어떤 식의 플랜이 없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장이 먼저 열렸는데 당연히 레거시 어떤 산업에 기존 산업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에 먹거리가 있는데 음, 장이 열렸다고 해서 여기에 갑자기 모든 걸 투자하지는 못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만화도 음, 그러했다라는 식의 생각이 들었어요. 네, 동의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웹툰이 아마추어리즘이었어. 처음에는 웰메이드는 좀 아니었을지라도 댓글로 소통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재미 반응을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었고 실험이 가능했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식의 사회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에 밀접한 연관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웹툰은
만화보다는 기존의 어떤 출판 만화보다는 웹이라고 하는 특성을 훨씬 더 많이 음, 가지고 있는 그런 콘텐츠 장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의 웹툰을 만든 거에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댓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댓글이 되게 많은 걸 바꾼 것 같아요. 음, 편집자의 역할도 많이 축소시켰고, 축소시켰고. 예. 그리고 독자와의 그 소통, 음, 작가와의 소통 이런 것도 많이 바꿔서 실제로 뭐 작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댓글에 영향을 받는 작가들도 당연히 있고요. 예,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웹툰을 얘기할 때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되는 음. 그런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음, 그쵸. 당시에 그 아마추어 작가들에게 보상은 물질적인 돈이 아니라 그치? 많은 네티즌들이 좋아요. 그리고, 이거 재밌어요. 맞아요. 또 기다려줘요. 또 만들어주세요. 네, 이런 식의 댓글들의 호응들이 네.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만든 동력이었잖아요. 저도 이렇게 긴 댓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작가님 뭐 이번은 어땠고 뭐 어쨌고 뭐 너무 좋아 이런 거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 상처가 되기도 해요. 아, 날 위로해 주나? 어, 어, 그냥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크크크크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 없고 그냥 크크크크크 이거나 어, 그런 게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어. 경우에는. 예. 네. 근데 이말년 작가님 인터뷰를 살펴보면 이말년 작가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댓글에 상처도 받긴 하는데 처음에 웹툰 올렸을 때는 사실 그 반응들 때문에 내가 계속 그려서 올리고 싶었던 거다. 근데 맞아요. 그 당시에 내가 뭐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재미있게 시간을 좀 보내려면, 그러니까 시간이 좀 여유로웠던 상태였던 거죠. 군대 다녀오고 나서의 그 상태. 복학하기 이전에 그 무료한 기간을 어떻게 보낼까라고 생각했더니 유머 게시판이 있었고, 음, 그림 그려서 올렸더니 재밌다는 반응이 있길래, 재밌다고? 또 음, 한번 올려볼까? 또 재밌다네? 뭔가 내가 거기서는 약간 인정받는 느낌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호작용성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출판 매체를 통한 상호작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웹툰의 어떤 내용적 특성도 만들어졌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화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이 연출도 그렇고 어, 웹툰 내부의 어떤 어, 만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랄까요? 서사 요소?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은 그 매체 특성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기 때문에 이전의 어떤 콘텐츠들과는 전혀 다른 식의 재미를 그 당시에 웹툰이 주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음, 들어요. 저도 진짜 동의합니다. 네. 왜냐면 그 심지어는 썸네일도 영향을 줘요. 썸네일. 어, 그다음에 썸네일 들어갔을 때 그 세 줄 소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작가의 말. 뭐 이런 거 되게 그 포맷이잖아요. 네. 그런 포맷들이 확실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웹툰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의 모든 웹툰에 들어가면 플랫폼은 따질 거 없이 모든 플랫폼의 웹툰을 딱 들어가면 항상 첫 타보기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네, 네. 그게 또 웹툰의 맞아요. 특징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웹툰이 기본적으로 그 초반엔 다 무료잖아요. 네. 다 무료고 얼마든지 가볍게 들어갔다가 그냥 털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음, 때문에 그래서 작가들이 더 초반에 약간 분량에 막 신경 쓰게 되는 것도 음, 막 한 평소 같았으면 한 50컷 그릴 것도 초반에는 음, 막 100컷씩 막 그리고 음,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네. 아마 그런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 음, 웹툰이 갖고 있는 그 틀, 구조 음, 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웹툰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매체적 환경과 그리고 이런 지금의 연재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현재까지도 웹툰 내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처음 그 활동을 하셨을 때의 그 작품들의 어떤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인스턴툰에 올라오는 거 보면 예전에 2000년대에 그 어떤 붐 게시판에 올라오던 그런 작품들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현재의 웹툰 플랫폼에 올라오는 작품의 어떤 스타일과 2000년대에 초반에 어떤 웹툰이 태동했을 무렵에 웹툰의 스타일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극명하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미리 보기 등장 이유가 등장하기 전과 후로 나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미리 보기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수익화 모델이 그 명확한 게 하나 생긴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작가들 사이에서도 그 에피소드는 결제 안 하잖아. 음. 다음화가 플랫폼이 지금 아니니까. 말씀하시는 에피소드는 네. 단발성으로 단편처럼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는 거.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네네. 형식을 가진 작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런 보통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웹툰들은 일상툰이 많았고 뭐 음, 개그툰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한 회에서 빵 터트려줘야 되기 때문에 음, 하나에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형식이 에피소드형. 그렇죠. 근데 네. 미리 보기 서비스가 등장하고 작가들도 미리 보기를 선호하죠. 왜냐하면 당연히 음, 그쪽이 수익이 더 나오니까. 음, 그리고 심지어는 담당자들을 제가 뭐 확인해 본 건 아닌데 몇몇 작가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담당자들이 이건 미리 보기 하기 좀 애매한데요. 약간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음, 미리 보기 했을 때 음, 좀 음, 미리 보기에 맞는 작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음, 들었어요. 음, 그런 것만 봐도 아무래도 미리 보기라는 게 이제 다음화가 궁금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다음화가 궁금한 뭐 스토리 기반 혹은 뭐 스릴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작가들도 선호하게 되고 음, 업체 입장에서도 그쪽에 더 힘을 주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음,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미리 보기 전과 후로 나뉜다. 음. 그러니까 그 미리 보기라고 하는 그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이 2012년, 뭐 2013년 정도부터 이렇게 처음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안착한 것은 2014년, 15년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가능했던 것은 두 번째 웹툰의 뉴 웨이브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첫 번째의 그 웹툰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했을 어떤 사회 매체적 패러다임의 변화의 중요한 그 요인이 정부 주도하에 인터넷 인프라가 가가 호우에 모두 다 그 깔렸다. 네, 그게 첫 번째 그 웹툰의 어떤 탄생을 주도했던 어떤 요인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의 그런 어떤 주요한 그 요인은 우리가 이제부터 2010년대 전후로 해서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제가 2012년 정도에 봤던 보고서가 기억이 나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나라의 어, 우리나라의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음, 대한 어떤 통계치였는데 그 음, 당시 2012년 요쯤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5에서 70% 정도가 음,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가 발견이 되었고 음, 그 당시부터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웹툰의 표준화가 비로소 좀 정착이 되었던 시기라고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한 자료로 보정이 필요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아이폰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한 2009년부터 아이폰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답답했던 게 뭐냐면 아이폰은 화면이 작은데 네이버를 들어가면 이게 표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모바일용으로. 그치.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막 그 확대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웹툰도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 그 글자가 너무 눈이 아플 정도로 작아서, 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유저로서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연도를 이렇게 추이를 지켜봤는데,
초반에 그 유저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게 점차적으로 표준화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2012년에 다음 웹툰에서 더 먼저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완결작에 한해서 그리고 원하는 작가님의 작품에 한해서 음,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작품들이 이루어진. 완결작들이 유료로 서비스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500원을 주고 전편을 빌려봐서 그러니까 보게 되어서 제가 너무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작가님의 이 소중한 작품을 내가 500원을 주고 전편을 무료로 본다는 게 내가 5천 원도 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저렴하지?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손 아무튼 작가님은 그 네? 그때는 이제 작가들이 자유롭게 요금을 책정했었었는데 아직 어, 정착하기 전이라서 손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전편을 다 무료로 보여주고 마지막 화만 유료 결제하게 했었어요. 근데도 어, 수익이 꽤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었던 거는 사실은 인터넷이 처음 우리에게 왔을 그 무렵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기억하시죠? 그 유료 결제하기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본인 증서 설치해야 되고. 어. 그리고 인증서 설치하기 이전에 인터넷 뱅킹이 나오기 이전에는요. 저희가 지로를 받았어야 됐고요. 아, 그랬나? 은행에 가서 그 지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체를 했어야 돼요. 그건 근데 진짜 기억이 나요.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그게 싹 없어졌죠, 그죠? 그쵸. 음, 아이폰을 처음 들었을 때 저 진짜 충격받았던 것도 하나는 갑자기 뭔가 제 카드 번호를 다 적어서 카드 번호를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괜찮은 걸까? 보안에 문제가 없나? 라는 생각으로 좀 의아했는데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앱 결제가 너무 간편해서 음, 와, 이거 진짜 일 나겠다. 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결제, 있었어요. 네, 그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에는 저희 피처폰이었잖아요. 그때는 네, 그때도 인터넷을 쓸 수는 있었는데 엄청 비쌌잖아요. 이게 비쌌어요. 결제 막 뭐 초당 얼마씩 해가지고. 맞아요. 예. 근데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음, 해줌으로써 그때 시장이 확 바뀌었죠. 맞아요. 예. 그런 면에서 그때 와이파이는 참 네네. 그때 인기. 저도 대학원에 다닐 때였는데, 그때 한참 그런 어떤 모바일이라고 하는 매체의 산업이, 앞으로의 그런 어떤 산업에 굉장히 이슈가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수많은 그런 관련 서적에서 오픈 경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소스도 오픈해야 되고 와이파이도 오픈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야 이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시장이 활성화된다. 근데 확실히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 갔을 때 공공 와이파이가 생겼던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이렇게 와이파이도 무료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유료 결제도 간편해지니까 이제 웹툰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 맨날 연재가 무료가 되니까 기존 산업에서는 어떤 공격적으로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이 산업을 죽이겠다는 거냐라는 공격적인 어떤 언사도 많이 들었으니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회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초반에는 적은 돈이지만 시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한번 여쭤봤거든요. 아유, 왜 그렇게 적은 돈을 내라고 하셨어요. 저 더 낼 수 있었는데 라고 이렇게 볼멘소리 하니까 그때 아무도 성공하리라고 장담할 수 없었다. 못 먹었어요. 그때. 그때 처음 제 기억으로는 그 네이버에서는 황미나 작가님이 처음으로 총대를 매셨거든요. 예, 네. 황미나 선생님께서 내가 총대 매겠다. 그 음, 선생님 작품을 유료화 전환을 했어요. 근데 뭐 그때는 크게 막 이렇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뭐 음, 근데 이제 주호민 작가님이 네. 다음 타자로 내가 하겠다. 응? 엄청 욕을 많이 드셨죠. 근데 이제 나중에 네. 그 이제 후일담으로 듣기로는 아, 욕은 먹었지만 그 쏠쏠했다. 어, 예, 되게 유의미한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신과 어, 함께. 음.
그때 많은 작가들이 이제 됐다. 아, 이거 하자. 이제 나도 저작권자로서 완결 작품을 유료화하면 우리가 그래도 차기작을 준비할 때 약간 어떤 시드머니로서 좀 안정적으로 차기작을 준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대 어떤 수단이 마련이 된 거네요. 근데 저는 이건 네. 제 TMI인데 저는 좀 네. 후회해요. 유로와 전환. 왜요? 그때 이제 그린 스마일을 그때는 다 유로화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넌 안 해? 나는 좀 글쎄. 그런데 뭐 너만 잘났어? 뭐 너만 깨끗해? 너도 빨리 유로화해. 막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네. 전환을 했는데 수익이 얼마 안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진짜 뭐 좀 후회했어요. 차라리 그냥 무료로 계속 보게 할 걸. 음, 어, 그래서 좀 저는 그래서 운비처럼은 아직 유료 안 했어요. 네. 운비처럼은 그냥 유료 안 하고 지금도 전편 다 그냥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 이게 지금 작가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피소드형 웹툰, 그렇죠. 네, 어떤 비애랄까요? 어차피 결제 별로 안 되는데 차라리 그냥 많이 보는 게 낫지. 음, 그런 것 같아요. 소장하고 싶은 책으로 소장하면 되니까. 그쵸. 네. 그 독자 입장에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울 때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보고 싶은데, 뭐 음, 저 같은 직장인들이야 돈을 조금 투자를 하면 되겠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 용돈을 받아서 사용할 때 좋은 작품인데 이미 유료화가 되어버렸어. 완결이 되어서요. 그런 작품들을 웹툰으로 감상하기에 너무 진입장벽이 높지 않나.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무조건 좋은 점만은 없구나. 모든 세상의 일이 그렇듯이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작품을 볼 수 있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최근에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저는 웹툰의 재미가 이런 매체 변화, 사회 변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굉장히 궤를 같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할 수밖에 없다. 재미의 어떤 스타일이. 이런 식의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웹툰이 굉장히 젊은 세대들을 공략하여 지금의 어떤 위상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외에서 그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Z세대 맞춤형 콘텐츠였기 때문이다. 라는 음, 식의 요인으로 삼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맞아요.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Z세대 이후의 세대는 우리가 공략을 하고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음, 네, 초등학생,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작품 굉장히 많고 오늘의 우리만화상 받은 작품 많고 네, 좋은 작품이라고 회자되는 작품들이 있는데 이 작품들을 더 어린 세대들이 보기에 진입장벽이 높다면 이게 이게 과연 좋은 전략일까? 음. 라는 생각을 급하게 되었어요. 요즘 들어서. 저는 2018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2018년 네. 때부터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야라는 얘기를 음, 들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네네. 더 많이 봐. 그리고 그 무렵에 제가 무슨 통계를 봤었는데 요즘은 검색을 할 때 네이버로 안 들어가고 유튜브로 들어간다. 그때 그 그러니까. 무렵이었거든요. 네. 28년, 27년 그 무렵 때부터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부터 네이버 웹툰의 작품 수가 엄청 늘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저의 그냥 내피셜인데 그냥 뭐 어디 물어본 건 아니에요. 물어봐도 대답해 줄 것 네. 같지도 않고. 근데 그 유튜브 네이버 웹툰에서도 그 10대들을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 음, 10대들을 잡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볼거리들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작품 수를 음, 원래는 매월 한 7개 신작을 냈었었는데 2018년 그 무렵부터 매일 신작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작품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었다.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그럴 것 같아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음, 작품 수를 늘려야 되는데 음, 갑자기 작가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이전트나 제작 음, 스튜디오나 그런 데다 의뢰를 해서 작품을 음, 수급하기 시작을 했고, 빠르게 작품을 수습하기에 좋은 거는 이제 웹소설 기반의 음. 뭐라 그러죠? 요즘에 노블 코믹스라고 노블 하죠. 코믹스라고 그러죠. 예. 노블 네. 코믹스를 빨리 이제 공급을 해주는 게 음, 작품 수를 늘기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어, 생각을 드는 건데, 저는 좀 아쉬워요. 그냥 작가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 아쉬우세요? 왜냐면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분위기가 음, 약간 다양해진 느낌보다는 음. 그냥 뭔가 헤비급 선수와 라이트 선수들이 그냥 한 무대에서 같이 싸우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권혁주 작가님이 작가님으로서, 그러니까 네, 개인 작가 작가님이시잖아요. 입장에서 네, 느끼기에는 그렇게 네, 느끼시기에, 웹툰 뭐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 웹툰 제작에 성공 공식이 있다. 이게 음, 뭔지 아느냐? 그러면은 일단 제일 잘 나가는 웹소설을 고르는 음, 그리고 그거를 업체에다 넘기고 음, 그러면 한 몇 개월 안에 작품이 나온다는 거죠. 음, 그럼 그걸 이제 하나의 사이클로 돌리는 거예요. 음,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잠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을까 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닐까? 음, 어, 네이버에서 왜 와패드를 샀잖아요. 얼마 전에 네. 홈피아도 사고 네, 웹소설 플랫폼, 예, 그러니까 웹소설 국내 웹소설 플랫폼들 플랫폼과 해외 웹소설 플랫폼을 사들였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작품을 더 늘리려고 그러는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좀 보정을 하여 그 당시 시기의 어떤 그 매체적 환경 그리고 플랫폼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보강 설명을 드리면요. 저도 권 작가님의 말씀에 일견 동감을 하거든요. 분명히 2017년, 18년에 뭔가 또 다른 식의 어떤 변화가 웹툰계에 있었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공감이 들어요. 근데 2016년과 20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6년에 다음 웹툰 컴퍼니가 분사를 하고 음, 2017년에 네이버 웹툰이 포털에서 분사를 합니다. 아, 그렇지. 네. 그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라고 하는 더 대세의 어떤 더 어린 세대들을 공략할 수 있는 그리고 보기 훨씬 더 간편한 영상을 무기로 한 그런 플랫폼이 급부상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는 네이버 웹툰이랑 다음 웹툰이 미리 보기로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유료화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아, 웹툰을 유료화해도 사람들이 보는구나. 네. 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2013년부터 점차적으로 이 카카오와 그리고 또 네이버는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시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 그러하듯이 수출을 하지 않으면 성공이 좀 어렵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역시나 웹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굉장히 많이 빠르게 성장했어. 되게 잘 나가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다른 문화 콘텐츠 산업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어떤 매출액이라고 할까요? 수익이라고 할까요? 근데 규모가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이거를 굉장히 키우기 위해서는 더 공격적인 움직임, 행보가 필요했는데 그 일환으로서 2016년, 2017년에 그 분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어떤 포털 사이트의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로서 존재했을 때의 어떤 사업 전략과 우리끼리 이 회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투자를 받고 잘 살려내야 돼. 음, 라고 하는 어떤 분사했을 시점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음, 달라졌어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쪽 측면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상 우리가 더 많은 작품을 선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작품으로서 더 그러니까 작품 수가 많으면 성공한 작품의 수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듣고 보니까 딱 아기가 많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배경도 그렇고 지금 권 작가님 말씀하신
그 유튜브가 대세다. 요즘에는 유튜브로 모든 것들을 다 검색한대라는 말이 실제로 나왔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어떤 요인은 좀 각각 다르게 파악하고 있고 변화한 어떤 요인을 다른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결과는 동일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지금 작품 수가 많구나. 아,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유료화 전략을 펼치는구나. 더 잘 나가는 작품, 더 유료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작품에 기업이니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그 목적이 강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면서 이해를 하는 측면이 한쪽에는 있는 반면에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작가로서의 아쉬움과 그리고 또는 저는 또 독자로서의 아쉬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쪽 측면에서 또 얘기를 추가를 드리자면 이건 학자로서의 오지랖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웹툰의 리터러시의 어떤 영역을 더 확장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뭐 유튜브 콘텐츠를 비롯해서 콘텐츠들의 범람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은 얼마나 길러졌지? 그냥 댓글로 내 감상 혹은 누군가 베스트 댓글이 돼서 저 의견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서 따라가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가 스스로 어떤 작품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리터러시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좀 아쉬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생기려면 우선 작품을 봐야 되는데 더 많은 작품을 더 그리고 좋은 작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재밌는 작품이 무엇인가에 대한 각자의 어떤 주관들을 나누어 봐야 되는데 작품을 보기가 이렇게 어려우면 가능할까? 네, 그리고 지금 연재되는 작품도 좋은 작품이 많으니까 그럼 그 작품 안에서 찾아봐도 충분할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좀 뭐 고전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 이해했습니다. 아까도 뭐 Z세대, 지금은 Z세대였지만 이제 또 다음 세대가 또 출연할 거고 계속 네. 원하는 그들의 어떤 하나의 리터러시 영역 안에 있을 텐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문제의식도 좀 있으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 학자로서의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거는 또 다른 측면으로서 제가 알지 못하는데도 막 이런 오지랖을 부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산업 쪽에서도 타격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웹툰은 젊은 매체였잖아요. 젊은 콘텐츠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요즘 웹툰은 꼭 예전 대본서 만화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대본속 만화를 그리셨던 분들이나 즐기셨던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누가 될 수 있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그런 대본속 만화가 만화를 되어가는 것 같아라는 식으로 만화를 말씀하시는 빠르게 걸까요? 만드는 거죠. 응? 빠르게 찍어내는 만화. 빠르게 양산형으로. 예, 양산해내는 만화. 네. 몇몇 스튜디오에서 작품들을 계속 이렇게 다량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또 계속 인기 있고 음, 그게 뭐 인기 있으니까 좋은 게 아니야? 라고 하지만 분명히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생기거든요. 음. 너무 그쪽으로만 가는 건 저도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들을 계속 그 만화를 좀 볼 수 있게끔 웹툰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뭐 웹툰은 다 뭐 너무 뻔해. 음, 물론 뻔한 가치도 있고 시간을 들여서 내가 봤을 때 충족시키는 그런 만족감 여기서 오는 즐거움도 저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웹툰은 스낵컬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저는 단점으로만 들리진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2회차에 걸쳐서 카툰 부머를 요인으로 잡아서 웹툰이라고 하는 그 콘텐츠가 탄생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떤 식의 재미의 변화를 가지고 왔나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웹툰 작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웹툰을 둘러싼 어떤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 사회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것들 등등을 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앞으로 제가 권 작가님과 함께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더 여러 번 반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떠오르는 아이디어 요인 몇 개를 조금 이렇게 잡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카툰 부모 중심으로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식의 얘기를 해볼 테니 네,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떠셨어요? 오늘 녹음, 오늘 그 녹화에 대해서 한번 어,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카툰 부모를 주제로 진행해서 저는 좋았고요. 좀 더듬하면서 그 의미를 좀 되새길 수 있어서 좀 그것도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저는 좋았고요. 그리고 더욱이나 홍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재미와 웃음이라는 공동의 그 화두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조금 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계속 조금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약간 새로 자극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의 그 재미 스터디는 지속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재미있는 그런 스터디를 주제를 잡아서 가지고 오겠습니다.